이런 거 좀 잘 못 듣는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그냥 아예 스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좀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2012년 2월 2일 이곳은 추운 알래스카의 앵커리지라는 도시예요. 커먼 그라운드라는 앵커리지 도시에 있는 커피숍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약간 이렇게 컨테이너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간이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창문을 통해서 주문을 하고 커피를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카페입니다. 자, 이 커먼 그라운드라는 커피숍에 바리스타로 알바를 하는 한 남자가 가게 오픈 시간에 맞춰서 아침에 출근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출근하려고 카페에 도착해 보니까 뭔가 이상해요. 문이 잠겨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열쇠를 꽂아서 열림으로 돌려보니까 이미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 전날 밤에 카페를 마감하고 간 알바생은 18세 사만다라는 친구인데 늘 굉장히 깨끗하고 정리도 잘하고 책임감 있는 친구라서 마감 실수 한 번 없었던 되게 정확한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왜 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갔지? 뭐 사람이니까 누구든지 뭐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날 뭐 늦게 급한 일이라도 있었나? 빨리 나가야 됐나?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주변을 이제 살폈겠죠. 뭐 없어진 건 없는지. 근데 뭔가 이상했던 게요. 보니까 뭐 설거지도 안 되어 있고 여기저기 막 커피 머신에 행주도 막 여기저기 있고 커피 머신도 청소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마치 그냥 애초부터 마감을 할 생각도 없이 그냥 퇴근하고 그냥 나간 사람처럼 아니 얘가 왜 이러고 갔을까? 진짜 어이없네. 일단 내가 영업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스기에 돈이 이제 제대로 있나 하고 딱 확인하려고 여는 순간 아니나 다를까 포스기에 있는 돈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뭐 동전이 몇 개만 밖에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지폐는 없고. 그래서 이제 이 알바 온 이 친구는 우리 가게에 도둑이 들었나 보다 하고 사장에게 바로 전화를 해서 알립니다. 저희 가게에 돈이 다 없고요. 지금 가게가 난리가 났어요. 정리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요. 전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그 전날은 10대 소녀인 사만다가 카페에서 혼자 마감을 하는 날이었어요. 원래 한 명씩 일을 한대요. 알바생 한 명씩. 그날 사만다가 차가 없었어요. 참고로 이제 앵커리지는 서울이나 이런 뭐 그냥 일반 한국의 도시 같은 곳이 아니래요. 그래서 차가 있어야지만 이동을 할 수 있는 곳인데 근데 사만다는 그날 차 없이 출근을 했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퇴근 시간을 맞춰서 이제 데리러 온다고 했어요. 근데 사만다 마감 시간에 맞춰서 왔었어야 됐는데 그 남자친구가 그날 하필 또 일이 좀 늦게 끝나는 바람에 30분 늦게 그 커피숍에 도착을 해요. 근데 도착을 해보니까 이미 불이 다 꺼져 있고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불 끄고 안에 혼자 있나 하고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남자친구를 이렇게 봤는데 사람이 인기척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날 둘이 문자로 좀 싸움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날 오전에 사만다가 남친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막 뭐라고 했는데 남친 반응이 그래서 뭐 어쩌라고 식으로 약간 뜨뜨미지근하게 반응하니까 사만다가 더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막 진짜 심한 말, 나쁜 말, 안 좋은 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엄청 싸웠거든요, 문자로. 그러니까 이제 남자친구는 어쩐지 좀 늦을 것 같다고 해도 답장도 안 하더니 얘가 좀 삐져가지고 지 혼자 아빠 불러가지고 퇴근했나 보다, 집으로 갔나 보다 라고 그냥 생각을 해요. 앵커리지 심지어 2월 엄청 추울 때예요. 막 너무 추우니까 차로 다시 들어가가지고 사만다한테 이제 전화를 해요. 안 받는 거예요. 또 다시 전화를 해요. 안 받아요. 그래서 이번엔 음성 메시지를 남겨요. 야, 너 어디야? 나보고 데리러 오라더니 왜 여기 없는 거야? 뭐 아빠 불렀어? 집에 도착했어? 연락 좀 줘 하고 핸드폰을 딱 내려놓는 순간 그냥 뭔가 좀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싸웠으니까 만나서 또 해명을 좀 해야겠다, 풀어야겠다는 생각에 남자친구는 운전을 해서 사만다의 집으로 자신의 트럭을 끌고 이제 찾아갑니다. 사만다의 아버지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셨어요. 제임스 아저씨 안녕하세요. 혹시 사만다 집에 잘 왔나요? 그랬더니 제임스 아저씨가 무슨 소리니? 사만다 아직 집에 안 왔는데? 오늘 네가 데려다 주기로 한 거 아니었어? 그래서 이제 남자친구는 그렇긴 한데 가보니까 없더라고요. 전 아저씨가 데려다 주신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만다의 아버지가 아니 너 오늘 한 번도 사만다랑 연락을 안 했는데?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럼 다른 친구한테 태워달라고 부탁을 한 건가? 그럼 지금 어디 있는 거지? 아버지는 일단 들어와라. 그래서 둘이 같이 이제 거실에 앉아가지고 둘이 같이 막 이제 전화하고 너 어디야? 텍스트를 막 보내요. 문자를 보내요. 몇 분 안 지나서 띵동 하고 문자가 와요. 사만다가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보낸 거예요. 야, 나 아직도 생각할 시간 필요하니까 나 혼자 좀 냅뒀으면 좋겠어. 오늘부터 친구네 집에서 며칠 지내다가 집에 들어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라는 문자 한 통. 그리고 남자친구는 바로 그 문자를 아버지에게 보여드립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문자를 보자마자 이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이 아버지는 사만다가 2살 때부터
혼자서 싱글 데디로 이 아이를 키웠거든요. 그래서 둘이 굉장히 가까운 부녀지간이었는데 사만다가 아무리 남자친구랑 싸웠다고 해도 이렇게 자기한테 어디 뭐 한마디 말도 없이 자기 전화도 안 받고 거기다가 외박하겠다는 말을 누구 입에서 전해 듣게 할 딸은 아니었거든요. 둘은 그날 같이 꼬박 밤을 새웠어요. 도대체 어딜 간 걸까? 친구들한테 막 연락도 하고. 하지만 그날 그 문자 이후로 다음날 아침까지 사만다에게는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사만다 아버지는 다음날 바로 경찰서에 가서 실종 신고를 해요. 그러니까 이때가 바로 이제 아침에 그 알바생, 다른 남자 알바생이 출근해서 가게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이제 사장한테 가게에 도둑 들은 것 같아요 하고 전화를 했을 때였어요. 경찰은 바로 이제 그 커피숍 사장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장이 아니 안 그래도 방금 오늘 출근한 친구가 저한테 가게에 강도가 든 것 같다고 전화가 왔는데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사만다한테 물어보려고 아침부터 계속 저도 전화를 하고 있는데 얘가 연락이 안 되는 상태예요 라고 사장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장은 우리 가게 안에 보안 카메라가 있으니까 보안 회사에 연락해서 영상 원본을 전달해 주는 대로 경찰에게도 공유하겠다 라고 약속을 해요. 그 영상을 받기까지 이제 기다리는 동안 경찰들은 사만다 친구들 주변 인물들 다 조사해서 막 이제 전화를 걸어도 혹시 사만다랑 있니? 그 어떤 친구도 사만다를 보거나 그날 연락이 된 친구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경찰들이 그 카페에 가보는데 보니까 누가 들어왔던 침입했던 흔적도 전혀 없고 카페에 뭐가 누군가에게 저항했다거나 싸웠던 흔적도 전혀 없고. 그래서 경찰들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거 친구들이랑 이거 모의해가지고 돈 훔쳐가지고 도망간 거 아니야? 이놈의 자식들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몇 시간 후에 카페 사장님이 저 보안카메라 그 녹화 영상 시큐리티 업체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면서 경찰한테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밖에서 누군가가 이제 들어와요. 사만다가 주문을 받아요. 아메리카노를 만들고 뒤를 돌아서서 고객한테 주려고 하는 순간 뒷걸음질을 치면서 양손을 위로 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는 사만다가 그 상태에서 카페 불을 다 꺼요. 아마 불을 끄라고 지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창문 쪽에 어떤 남자가 이 몸의 반통만 이렇게 들어와서 사만다가 이렇게 손을 들고 있었잖아요. 이 손을 묶어요. 그리고는 점프를 해서 카페 안으로 들어와서 창문을 닫고 그녀의 등 뒤에 총을 겨누고 바깥으로 나가게 해요. 자신의 하얀 트럭으로 데려간 후 그렇게 사라집니다. 밖에 있었던 카메라로는 뭐 그 사람의 차가 정확히 뭔지 번호판이 뭔지 전혀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럼 이 영상을 통해서 이 10대 소녀가 카페에서 알바하다가 납치를 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사만다의 실종은 미국 전역에 뉴스를 타게 됐지만 그 어떤 증거도 그 어떤 제보도 찾지를 못해요. 특히 사만다 아버지는 딸을 찾기 위해서 알래스카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막 전단지를 돌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쓰셨냐면 제 심장을 저로부터 가져간 사람이 만약에 이걸 보고 있다면 말해두는데 내가 분명히 당신을 찾아갈 겁니다. 부디 옳은 일을 해주세요. 그 아이를 집으로 제발 보내주세요. 익명으로 그녀를 택시에 태워 보낼 수도 있습니다. 집으로 보내던 병원이든 경찰서든 아니면 그 어디든 당신에게 떨어져서 도망칠 수 있는 곳으로요. 가족들과 우리 지역사회는 그녀가 안전히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녀는 우리 삶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아직 인생에서 누릴 게 너무 많은 아이예요. 제발 옳은 일을 해주세요. 혹시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지만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비행기 티켓도 구하고 당신이 살고 싶은 곳이 어디든 그곳에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그녀가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만 있다면요. 부디 신의 은총이 있기를. 라고 이제 아버지가 공식적으로 이제 입장을 발표를 하셨어요. 경찰들이 수사를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제보나 증거가 딱히 없었기 때문에 전혀 누구인지 어떤 차였는지 갈피조차 잡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사만다가 실종되고 3주 후에요. 2월 24일 사만다의 남자친구는 사만다에게 문자를 하나 받습니다. 거기에는 앵커리지에 있는 어떤 공원에 어떤 사인 밑에 한번 가보라는 지시였어요. 남친과 아빠는 경찰한테도 전달했지만 즉시 바로 거기로 이제 운전을 해서 경찰보다도 15분 일찍 도착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사인 아래 지퍼백 하나를 찾습니다. 그 지퍼백에는 사만다의 몸값 3천만 원을 요구한다는 노트와 함께 사만다의 사진이 한 장 있었어요. 사진 속의 사만다는 이렇게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지 않고 약간 옆쪽을 멍하게 보고 있었는데 사만다가 여기 있으면 피사체 바로 옆에는 이제 앵커리지 2월 13일자 신문을 이렇게 들고 누군가가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이 2월 24일이었으니까 적어도 지난주에는 사만다가 살아 있었다는 증거였죠. 지금 이쯤에는 실종된 지 벌써 3주가 됐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며 뭐 이 가족들이랑 다들
생존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물론 적어도 지난주에는 사만다가 살아있었다는 그거 하나에 남자친구와 아버지는 이제 희망을 갖습니다. 사만다가 살아있다는. 34살 알래스카 앵커리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키스라는 사람이에요. 퍼스트 네임 이스라엘이라고 부를게요. 업스테이트 뉴욕에 살다가 알래스카로 이사와서 여자친구 그리고 10살 된 어린 딸과 셋이서 함께 살고 있는 남자입니다. 성품이 굉장히 조용하고 이제 성실한 사람이라고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사실 그는 조용함과는 거리가 아주 먼 사람이었어요. 그는 10대 때부터 아동 성추행, 은행 강도, 그리고 미국 전역을 걸쳐서 그냥 랜덤으로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어른이든 할머니든 상관없이 그냥 타겟을 정하고 이유 없이 살해하는 연쇄 살인마였습니다. 하지만 그 주변에 그 누구도 그가 누군가를 해쳤거나 뭐 돈을 훔치는 사람이라고는 상상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 남자는 하루라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스키 마스크에 선글라스를 낀 그는 조만간 카페 하나 털어볼까? 라고 생각하면서 앵커리지 시내를 며칠 동안 드라이브를 하면서 타겟을 물색을 해요. 그러다가 앵커리지의 이 커먼 그라운드라는 이 커피숍은 다른 카페들보다도 조금 더 늦게 문을 닫는 곳이라서 이스라엘에게는 범행을 저지르기에 딱 안성맞춤인 곳이었어요. 사실 그는 그날 밤에 포스기에 있는 돈만 갈취해 갈 생각이었어요. 막상 도착했는데 알바생이 딱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10대 여자 알바생? 갑자기 그의 계획이 변경이 됩니다. 저 뜨거운 아메리카노 한 잔만 주세요. 사만다가 커피를 만들고 뒤로 도는 순간 총구를 창문에 들고 강도다 라고 말해요. 그때 이제 사만다가 그 총을 보고 뒷걸음질을 친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는 사만다에게 불 꺼 라고 지시를 해요. 사만다는 저희 아빠가 데리러 오기로 했어요. 저 이제 끝나는 시간이라서 아빠가 이제 바로 오실 거예요. 이스라엘은 살짝 멈칫하는 것 같더니 손을 결박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던 냅킨으로 그녀의 입안에 막 쑤셔 넣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카페로 아예 들어가서 그녀에게 총구를 겨누고 나가. 그리고 파킹장을 걸어 나가서 자신의 차로 납치를 한 거예요. 차에 태운 그는 그 사만다 입에 있던 냅킨을 빼주고 지금부터 소리를 지르거나 밖에 있는 뭐 운전자들에게 뭐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문제를 일으키면 넌 죽은 목숨이라고. 내가 너 죽일 생각은 없거든.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따르기만 해. 그리고 그녀의 폰을 뺏어서 남자친구에게 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나 좀 혼자 두라는 메시지를 보내요. 그렇게 그는 사만다를 데리고 여자친구와 자기 딸이 사는 집으로 향합니다. 누워있으라고. 그리고 그 위에 방수포를 덮고 금방 다시 올 테니까 너 여기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다시 한번 협박을 합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서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여자친구와 10살짜리 딸이 잘 자고 있는지 확인한 후 다시 내려가서 사만다의 눈을 가리고 그녀를 집 옆에 있는 창고로 옮겨갑니다. 그 창고에서 그는 그녀의 목에 밧줄을 감은 후에 창고 벽에다가 이제 고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녀의 목이 완전히 이제 묶여있는 상태인 거예요. 창고 벽에. 그리고 라디오를 크게 틀고는 너 지금부터 소리 지르면 바로 죽여버릴 거야. 너 여기 가만히 있어. 그리고 창고 문을 잠그고 집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여친과 딸이 잘 자고 있는지 확인하고 히터 2개와 물 1컵을 들고 창고로 돌아와요. 굉장히 추웠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히터 2개를 틀어주고 겁에 질린 사만다에게 물을 1컵 마시라고 이제 먹여주면서 지금까지 너 너무 잘해줬어. 진짜 너무 고마워. 있잖아. 오해하지 마. 난 너한테 뭐 해를 끼칠 생각은 전혀 없어. 나 그냥 널 이용해서 네 아빠, 너네 가족한테 몸값을 받아내고 싶은 것 뿐이야. 사만다는 저희 집은 너무 가난해서 제 몸값을 지불할 형편이 안 돼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은 걱정하지 마. 나 이미 너네 아빠랑 연락했어. 넌 그냥 조용히 지금부터 협조만 해주면 돼. 계획대로 지금 다 잘 되고 있으니까 소리 지르거나 바보같이 행동하지만 않으면 너 오늘 금방 집에 갈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목에 감겼던 밧줄 그리고 결박했던 손을 풀어줍니다. 사만다는 이제 당연히 안심을 했겠죠. 안도를 하면서 어쩌면 집에 갈 수 있겠다라는 희망도 가졌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몸의 편안함을 느낀 것도 잠시. 갑자기 그녀를 공격적으로 붙들더니 이번에는 훨씬 더 강하게 그녀의 목과 팔을 밧줄로 꽁꽁 묶었어요. 이번에는 그 밧줄도 훨씬 더 강하게 묶여서 이제 거의 막 살이 쓸릴 정도로. 애초에 그는 그녀를 풀어줄 생각이 없었어요. 아빠한테 이미 연락했다고 했지만 당시에 아빠가 연락을 받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억나세요? 첫날 밤? 이거 지금 첫날 밤이에요. 아빠한테 이미 몸값을 요구했다고 지금 다 잘 돼가고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다고 했지만 그 남자친구한테 나 시간이 필요해라고 문자 보냈던 거 이외에 전혀 연락받은 게 없었다고 했잖아요. 3주 동안 아빠랑 대화조차 한 적이 없었어요. 후에 이제 경찰은 너 그때 그러면 왜 사만다한테 너 놔줄 거야 라고 하면서 물도 먹여주고 이렇게 잠시나마 이렇게 풀어줬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내가 너 집에 보내준다고 했을 때 걔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냥
어떻게 반응하는지 궁금해서. 그는 사만다를 성폭행하고 사만다가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너 이제 날 죽일 거야? 그리고 그는 응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만다를 칼로 찌르고 목 졸라서 살해를 하는데요. 그렇게 아침이 되고 그는 침실로 가서 딸을 깨워요. 얘야 학교 가야지. 아침밥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딸이 샤워하면서 이제 학교에 갈 준비를 하는 동안 다시 창고로 돌아와서 히터를 끄고 방수포에 그녀를 말아서 캐비넷 안에 넣은 후에 뉴올리언스에 가는 럭셔리 크루즈에 탑승을 해요. 한 달 전에 이미 예약을 했던 2주짜리 휴가였어요. 자, 그래서 그는 휴가 간 2주 동안 뉴올리언스에 가서 막 먹고 마시고 놀고, 그 다음에 이제 차를 렌트해서 텍사스에 있는 내셔널뱅크라는 곳에 가서 또 강도질을 해요. 그리고 돈을 훔쳐서 달아납니다. 그리고는 텍사스 휴스턴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다시 앵커리지 집으로 돌아와요. 사만다를 살해한 지 이제 2주가 지난 시점이었어요. 시신을 처리하려고 캐비넷을 딱 열었는데 날씨가 엄청 춥잖아요. 사만다의 상태가 거의 살아있을 때랑 똑같아 보였다고 합니다. 그는 사망하고 2주가 지난 그녀의 얼굴에 메이크업을 하고 마스카라도 발라주고 머리도 빗겨주고 그녀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녀의 눈꺼풀을 낚싯줄로 꼬매서 마치 눈을 뜨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요. 그리고는 그날 신문을 가지고 와서 그녀 옆에 두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시신에 이스라엘은 시간을 한 후에 그녀의 시신을 토막내서 앵커리지에 있는 마타누스카라는 강에 유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자친구에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여기 공원에 사인 밑에 와서 봐봐라고요. 그리고 그 문자를 받자마자 운전해서 달려온 아빠와 남자친구는 그 사인 밑에서 사만다가 살아서 돌아오길 바란다면 3천만 원을 그녀의 계좌로 입금하라는 노트와 함께 그녀의 사진을 발견하고 그녀가 살아있다고 안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살아있는 사만다가 아니라 눈이 꼬매어진 이미 사망한 지 2주가 지난 시신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사만다가 살아있다고 믿고 3천만 원의 일부를 바로 사만다의 계좌로 이제 입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 텍사스로 이동을 해요. 차를 하나 렌트를 하고 사만다의 체크카드에서 3번 현금을 인출을 하는데요. FBI에서 계속 그녀의 계좌를 당연히 주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강도짓을 많이 했는데 왜 감옥에 안 갔지?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지금까지. 이게 2012년도 얘기잖아요. 10몇 년 동안 한 번도 잡히지 않았어요. 자, 어쨌든 FBI에서 그녀의 계좌를 당연히 주시하고 있었겠죠. 인출 알림이 뜨면 이제 바로 출동을 했지만 이미 그때는 그가 사라진 후였어요. 은행 CCTV에 보니까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스크와 고글을 쓴 후드를 뒤집어 쓴 남자만이 찍혀 있어서 전혀 인상착의를 파악을 할 수가 없었고요. 다행히 그가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은행 CCTV, 바깥에 있는 CCTV에서 차량 번호까지는 보이지 않지만 하양색의 렌트가 된 포드 차량 탑승하는 것까지만 녹화가 돼요. 그리고 이제 텍사스 전역에 이제 모든 경찰서에 이제 이 하양색 렌트된 포드 차량을 주시하라는 이제 공지가 내려가게 되고 한 6일 후에 텍사스의 한 경찰관이 고속도로 옆 모텔에서 이렇게 하얀색 포드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걸 발견합니다. 다짜고짜 뭐 차문을 열고 뭐 이거 차주인 누구야 하고 수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유 없이. 그러니까 경찰관은 운전자가 돌아오기만을 조용히 기다려요. 어떤 남자가 그 차에 탑승하고 어디로 가는데 이제 따라서 뒤에서 조용히 이제 추적을 합니다. 추격을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미국에서는 이제 고속도로나 이런 길거리에 물론 속도 위반 카메라도 있지만 도로 곳곳에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딱 지나가는데 스피드 보고 넘었다. 그럼 이제 따라 붙어가지고 면허증 보여주세요. 차 뭐 딱지 봤습니다. 뭐 이렇게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그렇게 도로 곳곳에서 경찰들이 단속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마침 이스라엘이 운전을 하다가 주행속도 5km를 위반을 해요. 그거 위반했다는 이유로 삐용삐용 하면서 따라붙어서 멈추세요 멈추세요 해서 정차를 시킨 다음에 면허증 좀 보여달라고 합니다. 운전석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굉장히 차분해 보였다고 해요. 그리고 굉장히 그냥 컴하게 자신의 면허증을 이렇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면허증이 이렇게 보면 이제 미국에서는 주민등록증 같은 거거든요. 그 신분이랑 자기 이제 사는 동네가 나오는. 근데 면허증에 알래스카라고 뜨여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서해에 알래스카에 있는 살인범이, 납치범이, 당시에는 이제 살해가 된지 아직 몰랐죠. 납치범이 텍사스로 간 것 같으니 하얀색 포드 차량을 주시하라고 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알래스카에서 왔네요. 그래서 경찰은 이제 지원을 요청한 후 바로 그를 체포를 합니다. 차 안에는 은행을 털 때 썼던 마스크, 총, 사만다의 체크카드, 이상한 밧줄들, 그리고 핸드폰들이 발견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은 나는 사만다의 실종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발뺌을 하다가 태도를 바꿔서 알겠어 말해줄게. 대신에 피넛버터 샌드위치, 아메리카노, 그리고 시각 3개 가져다 주면 내가 말해줄게. 그리고 언론에 자세한 디테일까지는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10살짜리 딸이 있는데
내 딸이 내가 사만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를 원치 않거든. 여러분들도 이제 약간 의심이 되잖아요. 이게 과연 첫 범행이었을까? 조사하면서 알고 보니 사만다가 첫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미국 전역에 걸쳐서 수차례 은행 강도뿐만이 아니라 2001년부터 워싱턴주에서만 4명, 그리고 미국 전역에 걸쳐서 뭐 업스테이트 뉴욕, 뭐 벌몬트에서 뭐 4명을 또 추가로 살해했다고 자백을 했어요. 그리고 더 소름 돋는 건 자기가 미국 어디에 있던지 원하면 바로 누군가를 살해할 수 있도록 미국 전역의 킬키트라는 자기가 살인할 때 사용할 무기와 뭐 돈 얼마 정도를 미국 전역에 여기저기 숨겨놨다고 해요. 바로 그의 자백을 따라서 몇 가지 찾은 그의 킬키트예요.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개가 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그냥 여기저기다가 버켓통, 뭐 상자라든지 이런 곳에 여기저기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자백은 8명을 살해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8명에는 실제로 실종됐던 사람들, 시신은 찾았는데 범인은 찾을 수 없었던 그런 미제로 남았던 살인사건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진술을 하는 동안 반성이라든지 후회 같은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거만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해요. 지루하다는 듯이 이렇게 보더니 그냥 포풀하게 샌드위치 먹고 그런 식으로 막 이러고 있다가도 갑자기 그래서 어떻게 살인했어? 너가 어떻게 납치했니?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때만 되면 갑자기 이러고 있다가도 내가 어떻게 했냐면 너무너무 재밌다는 듯이 마치 어디서 들은 막 재밌는 얘기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한편 이제 재판 날짜를 기다리는 동안 그가 법원 안에서 자기 발에 쇠고랑을 풀어서 도주하려다가 테이저건으로 진압을 당하는 일이 생겨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형사들이 이제 또 다시 이제 조사를 하는데 약간 이제 형사들이 태도가 좀 이 새끼 도망가려고 했던 새끼 이제 더 짜증이 났겠죠. I mean, come on, let's face it. Yeah, what happened yesterday? Ooh, I'm a bad guy. I tried to escape, but nobody really thought I was a good guy before that. So it's not like being escaping suddenly makes me untrustworthy. I was kind of untrustworthy before that. So you know, that is my bottom line. I didn't want much press. I didn't want a bunch of drama, and honestly, I could have lived with the drama as long as I had been successful in escaping. But since I didn't, now I'm like, man, I really wish I hadn't created all this drama. Did they find the bodies yet? They're making progress. It could still be like a couple weeks or something. Yeah, I almost feel guilty. Costing the taxpayers a lot of money. But I just kept my mouth shut. 한편 사만다의 시신은 얼어붙은 마터누스카 강 아래에서 FBI의 10시간 넘는 수색 끝에 발견됩니다. 그는 드릴로 얼음에 구멍을 뚫고 그녀의 시신을 한 부분 한 부분 유기하면서 낚시를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날 물고기는 좀 잡았어? 라는 형사의 질문에 잡아서 집에 가 요리해 먹었지 라고 태연하게 대답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역겨움을 느끼기도 했다고 담당 형사가 후에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이게 사람인가? 진짜 악마 같지 않아요? 2012년 12월 2일 오전 6시경에 사만다의 살해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던 도중 감옥 안에서 이스라엘이 온통 피범벅이 된 채로 발견이 됩니다. 사인은 왼쪽 손목을 스스로 그음에 따른 과다출혈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체 밑에는 연필에 연결된 면도칼이 발견되었는데요. 그가 감옥 안에서 어떻게 면도칼을 구했는지는 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확실하게 죽기를 계획을 했는지 손목을 그어서 이제 혼수 상태가 됐을 때 이제 목이 이렇게 졸릴 수 있게 침대에 그 시트 있죠? 이불, 얇은 이불을 자기 목과 그리고 왼쪽 발목에 이렇게 또 연결을 한 채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벌조차 받지 않고 재판조차 받지 않고 그렇게 비겁하게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경찰 측에서는 그가 자백했던 8건 중에 4건은 확실하게 피해자와 시신을 확인을 했지만 그 나머지 4명의 신원과 위치 그리고 그 외에도 한 약 8건 정도 추가 범행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를 추궁하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그렇게 자기 목숨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에게 살해를 당했던 사람이 누가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유기했는지 다 알 수가 없게 됐어요. 그리고 그의 시신 근처에는 장장 4페이지의 유서가 발견되었는데요. 피에 온통 젖어서 읽을 수가 없는 수준이었대요. 그래서 FBI가 복구를 한 후에 드디어 이제 읽게 되었는데 사실 경찰은 그게 복구가 되는 동안 아마 거기에다가 얘가 더 자세한 자기 범행 같은 거를 쓰지 않았을까라고 기대를 좀 했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진짜 완전 그냥 또라이예요. 범행했던 이 피해자들의 신상 대신 그들을 예쁜 채집당한 내 나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이름이 뭔지 뭐 어디 사는 누구인지라고 아무것도 알아낼 수가 없었죠. 그리고 또 자신의 피로 이렇게
자신의 피로 이렇게 그린 11개의 그 해골 무늬가 이렇게 발견이 되는데요. 경찰 측은 아마 그래서 총 그가 살해를 저지른 게 11명이 아니었을까. 하지만 뭐 그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뭐 누구를 의미하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8일 후인 12월 10일에 이제 그의 장례식이 열렸고요. 뭐 이스라엘 어머니 그리고 4자매들이 참가를 했다고 해요. 거기서 장례식을 맡은 제이크 가드너 목사는 보통은 이제 he is in a better place라고 하잖아요. 뭐 she is in a better place. 이제 이 사람이 더 좋은 곳으로 갔다 떠났다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누군가가 이제 사망했을 때. 그런데 이제 이 목사는 그는 더 나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영원한 고통을 받는 곳으로 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옥에 갔다 라고 이야기한 거겠죠. 사만다의 그 사진 있잖아요. 그 시신 사진도 있었지만 그 아버지에게 보냈던 제가 그 사진은 제가 가지고 오고 싶지 않아서 안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지만 어쨌든 네, 저는 여기서는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다는 점. 이거 오늘 제가 말해드린 거는 FBI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해도 괜찮다고 생각돼서 발표한 부분만 제가 그대로 전달해드린 거예요. 이거 이외에 더 많은 부분, 사실 밝혀지지 않은 부분, 이 인터뷰조차도 다 공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냥 그 수법이나 모든 것들, 그 설명이 너무 잔인하고 기괴해서 대중에게 알리지 않겠다고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만 들어도 여러분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제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네티즌들 이제 반응이 그래서 우리 엄마가 뭐 혹은 우리 아빠가 모르는 사람이 너를 뭐 어디 차에 데리러 가려고 하면 차라리 그 자리에서 죽고 말지 끝까지 물고 뜯고 싸우고 발차기 하고 해서 차라리 그 사람이 죽이더라도 그 자리에서 죽고 말지 절대 따라가지 말아라라고 말했다는 미국인들의 댓글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부모님이 그런 이야기 해주신 적 있어요? 야 누가 너 칼 들고 너 일로 따라오라고 납치하려고 하면 차라리 그 자리에서 죽고 말지 너 그거 절대 따라가지 마. 야 너 끝까지 싸워. 죽더라도 그 자리에서 싸워라고. 여러분 그렇게 교육 받으신 분 계세요? 저는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아라. 납치가 됐을 때 납치 당하는 거 과정이 아니라 납치가 됐을 때 거기서 소리 지르고 돌발 행동을 하면 오히려 살인범이 당황하면서 너를 죽일 수 있다 라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납치를 하기 전에 그 과정 중의 얘기는 전 한 번도 들은 적은 없었거든요. 미국 사람들, 부모님들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자기 부모님이 항상 이렇게 교육했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처음으로 인생을 살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저 상황이었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혼자 카페 알바를 하면서 마감을 하고 있는데 그 늦은 시간에 누군가가 여러분 뒤에, 물론 우리 한국에는 뭐 총이 이렇게 흔하지 않으니까 칼을 대고 따라오라고 그런다면 보통은 그냥 사만다의 입장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나도 그랬거든요. 나 같아도 당장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순순히 따라갈 것 같은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라이브에서 얘기했던 그 플로리다의 그 진짜 초등학생짜리 아이였잖아요. 도로에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주차에서는 그 어떤 남자가 나와가지고 그 애를 막 그냥 끌고 가요. 근데 애가 그때 파란색 슬라임을 이렇게 갖고 놀고 있던 와중이었는데 그 애가 왜 엄마랑 같이 집에서 맨날 그 경찰청 수사대 막 이런 거 있죠? 우리 미국에도 그런 TV 쇼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맨날 보던 애예요. 엄마랑 같이. 걔가 가만히 안 끌려가고 이 아저씨가 데려가려고. 근데 조그만 애예요. 발버둥을 막 차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이 아저씨 막 하이키고 막 난리를 쳐. 그 짧은 시간에. 그러면서 얘가 그 슬라임 묻은 손으로 막 여기저기 막 다 하는데 그 납치하려던 사람이 걔를 놓고 도망가거든요. 걔가 그 생각을 했대요. 내가 이거 파란색 슬라임 이거 이렇게 묻히면은 나중에 이 아저씨가 나중에 도망가든지 어디 갔을 때 더 잘 보일 수 있겠다. 온몸에다가 막 슬라임 잘 갖고 있던 거 다 묻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사람 차에도 파란색 슬라임이 묻어있고 봤는데 여기도 버런 거 막 묻어있고 해가지고 되게 빨리 체포가 됐어요. 이렇게 또 교육을 받으면서 잘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하면서 생각해보지 않았던 부분을 다시 생각하게 돼서 공식적으로 이런 전문가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무기를 겨누고 납치를 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제가 그래서 이제 구글링을 해본 거예요. 영상 밑에 더보기란에도 제가 봤던 이제 사이트들 링크를 남겨둘게요. 뭐 팝하고로 번역을 하시던지 뭐 영어 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보시면 되실 거예요. 참고하시라고. 간략히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이제 사이트를 봤는데
놀랍게도 거의 모든 그 전문가들, 그러니까 경찰, 뭐 형사들이라든지 뭐 심리학가들이라든지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그 현장에서 특히 그 사람이 차로 데려가려고 한다. 그 자리에서 싸우라고 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이제 물론 뭐 저도 말씀드리고 싶고 이 웹사이트들에서도 그렇지만 물론 상황마다 뭐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이게 100% 옳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그렇게 해서 어딘가로 납치돼서 살아남을 확률이 오히려 그 자리에서 싸워서 살 확률보다 훨씬 낮다는 거예요. 그 총 들이밀던지 뭐 칼로 들이밀던지 뭐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는 물론 뭐 아닌 사람들도 있겠죠. 이스라엘 같은 완전히 숙련된 여러 번 뭐 범행을 저지른 뭐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총을 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대요. 이거를 총을 가져갔지만 이 총은 그저 얘를 그 다음 장소로 데려갈 협박 무기일 뿐이지 아직 총 쏠 준비가 멘탈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서 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항을 하거나 했을 때 당황하고 제대로 이용하지도 못하고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훨씬 더 크다. 오히려 두 번째 장소로 데려가서 그럼 무기 같은 걸 쓸 걸 마음의 준비를 너를 감금하고 있는 동안에 하고 잔혹하게 살해당할 확률이 더 높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세컨드 플레이스로 이 사람이 자기한테 편한 장소로 옮기는 거는 그 자리에서 탈출하려고 시도했을 때 탈출할 수 있는 확률이 어딘가 그 두 번째 장소로 옮겨진 후에 탈출을 하려고 시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확률로 탈출할 수 있다는 거. 만약에 그 차로 따라가게 되면 거의 대부분 죽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뭐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는 감금, 그리고 이런 성적인 노예가 된다든지 고문을 받는 거. 차에 타지 말아야 되는데 차에 타게 됐다. 그러면 엑셀 밟고 차 흔들고 뭐 이를 물고 어쩌고 해서라도 차 사고가 나도록 유발하라고 그 가이드라인에 적혀 있었어요. 차라리 차 사고가 나서 발견이 되든 도망을 가든 하는 경우가 끌려가는 경우보다 생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이전에 우리 이거 얘기하기 전에도 더티존 얘기도 했었고 거기서도 이제 둘째 딸 타라가 막 좀비 영화 보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한다면 나는 자리에서 막 있으니까 막 싸우겠다. 좀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미지 트레이닝을 본인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 맨날 상상하면서. 그래서 이런 일이 스스로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 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 트레이닝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보는 게 나쁘지는 않겠다. 최소한 내가 어떻게 대처할지는 뭐 맨날 뭐 이거를 생각하고 이러면서 살진 않더라도 한 번쯤 읽어보고 들어보는 게 어쩌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고요.